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보정책 총책임자였던 정 전 실장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강제 북송 의혹도 조만간 결론이 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오는 5월쯤 마스크 완전 해제를 전망하면서 확진자 7일간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년 대비 일제히 늘어나면서 2년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12월 생산은 3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투자도 7% 넘게 줄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사원에서 경찰을 노린 자살 폭탄 테러 공격이 발생해 최소 44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경찰로 알려졌고 파키스탄 총리는 테러 배후 세력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안보 정책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오늘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로 소환되면서 출석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한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 당시 안보 책임자들이 탈북 어민들에 대한 국가정보원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등은 당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동료 16명을 살해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들이 외국인 지위에 준한다고 봐서 추방을 결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사건은 애초에 검찰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전격 기소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는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검찰이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공소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공소시효 만료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에서 앞서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단계에서도 주장했지만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린 부분이라며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배당 이익이 부여된 시점을 최종 기소 시점으로 잡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차 조사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서 이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천화동인 지분에 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1차 조사 때 제출한 서면 진술서 내용과 대장동 일당의 진술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거액을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에 송금된 300만 달러가 이 대표의 방북 자금으로 쓰였다는 진술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에 검찰의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인 다음 달 4일 서울 시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토요일인 다음 달 4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행사는 1시간가량 진행되며 이재명 대표도 참석해 직접 연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반발하는 성격이 짙습니다. 당 내에선 이렇게 강경 대응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성호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보고 대회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재명 당대표 문제를 관련한 어떤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검찰을 앞세운 어떤 민주주의 파괴라든가 또는 장기 집권의 그런 음모들 이런 것들을 좀 그 실체를 밝히는 그런 장소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장외투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사안에 관련해 갖고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장외에서 국회 밖에서 싸우는 건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대응이 국민들을 갖다 분열시켜 갖고 또 진영 간의 그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윤석열 정권의 어떤 본질, 검찰 수사의 그 본질을 갖다 폭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의 장외투쟁 결정 방식에 아쉬움을 드러낸 시각도 있습니다. 총선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당내 다양한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응천 의원의 인터뷰입니다. 강경한 주장, 선명한 주장 아주 하기 쉽고 또 지지층에게는 굉장히 어필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우리 당의 지지도라든가 총선 전략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일수록 의원총회라든가 좀 더 큰 단위에서 의원들 얘기를 좀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 지금 우리 당의 최고위 구성을 보면 역대 최고위 중에 가장 강경파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같은 원보이스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분들끼리 결정을 하신 건데 뭐 이 결정을 하셨으니까 이제 집행이 되는 겁니다만 아쉬움이 있다 이거죠. 좀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목욕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형 찜질방을 비롯해 업체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1월 달에는 아직까지 지금 고지서로 발부가 안 됐는데 작년 12월 분이 지금 1월 달에 지금 고지가 된 상태고 작년 1월 달에 낸 요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 1월 달에 25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4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4월 달에 지금 또 오른다 그러죠. 전기료는 1월 달부터 지금 오른 상태고요. 그러면은 지금 가스비 같은 경우 1, 2리터당 지금 YTN 뉴스를 보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10원 이상 인상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따지면 한 50%, 60% 이상 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힘들죠, 지금. 대규모 사업장은 더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솔직히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려는 건 또 자체적으로 세울 방법도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부나 자치단체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지금 사실 목욕 과업처를 좀 활성화시켜 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어려운 계층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자체나 정부에서 무료로 목욕을 할 수 있게끔 목욕 과업처를 활성화시켜 준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병원 가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내일 새벽부터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이 20% 이상 오릅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오르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금이 오르는 건 내일 새벽 4시부터입니다.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건데 기본 요금이 1,000원 오르는 데다 기본 요금을 적용하는 거리도 줄어듭니다. 추가 요금이 100원씩 오르는 거리는 132m에서 131m로 줄고 시간 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더 오릅니다. 심야 시간대 요금 부담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커진 상태죠. 심야 할증 시간이 2시간 빨라졌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의 할증률은 2배로 높아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도 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부담까지 덮쳐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닳고 낡은 신발로 경기를 뛸 수는 없다면서 정부가 기업의 영업사원도 기획사원도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무역협회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이 경제전쟁에서 힘껏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전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순방에서 UAE의 국부펀드 300억 달러를 유치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투자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년 대비 일제히 늘어나면서 2년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12월 생산은 3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투자도 7% 넘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과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6.4로 전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1.4%, 서비스업 생산이 4.8% 각각 늘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19.8로 전년보다 0.2%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3.3%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생산과 소비, 투자는 2021년에 이어 2년째 일제히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12월 전 산업생산 지수는 전월보다 1.6% 감소했습니다. 2020년 4월 마이너스 1.8% 이후 32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 세계는 2.9%로 내다봤습니다.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1.7%로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이 부진한 영향 등이 IMF 전망에 반영된 걸로 분석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오른 2.9%로 예측했습니다. 중국의 일상 회복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국, 유로 등 주요국의 높은 소비, 투자 영향 등이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107호로 전달과 비교해 17.4%, 1,080호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주택 통계를 보면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이 11월보다 662호, 지방은 9,418호 증가했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주택시장 위험선으로 판단하는 미분양 규모는 6만 2천 호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2만 8,603건을 기록해 전달보다 1,617건, 5.4% 감소했습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001건으로 전달 761건보다 31.5% 증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장터에 시신이 너무 많아 부근 공터에서 임시로 화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가 제대로 소각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화장터의 긴 대기줄과 시신 방치 등은 코로나19 감염이 폭발한 중국의 최근 모습입니다. 해제 기대가 컸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된 건 중국의 이런 상황 탓이 큽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벌인 뒤 순식간에 퍼진 감염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사망률이나 입원율 등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상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역시 확산하는 점 등도 비상사태 해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The committee has advised me that, in its view, COVID-19 remains a global health emergency, and I agree.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말 선포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3년을 넘기게 됐습니다. 비상사태는 세계 보건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입니다. 비상사태 해제 여부는 석 달 뒤에 열릴 긴급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YTN 유재부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 만인 오는 5월 11일에 종료됩니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미국에서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3월 처음 선포된 뒤 90일 단위로 연장해 왔는데 최근에는 지난 11일 재연장됐습니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무료 제공할 수 있지만 종료되면 관련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 진료 등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도 오는 5월 8일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처럼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特段の事情が生じない限り、5月8日から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感染症から外し、5類感染症とする方針を確認いたしました。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치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 진료를 기피할 우려가 있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최대 4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기획재정부의 지원 반대를 인상 배경으로 꼽았는데 이를 두고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8년 동안 요금 조정이 없었죠. 300~400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하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고육지책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낮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지난 연말에 아시다시피 여야 양당 간에 거의 합의에 가까운 그런 그 입장을 정리를 해서 이른바 PSO라 그러죠.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을 양당은 다 도와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를 폈습니다. 부담되다 보니까 만약에 중앙정부가 도와주면 이 요금 인상폭을 좀 조정할게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재부에 대한 압력을 좀 주고 있다, 서울시가. 그래서 과연 이제 기재부의 전환적인 판단이 나올지는 뭐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현행대로 된다 그러면 뭐 택시비 오르죠. 그다음에 지하철, 버스 다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발걸음이 좀 무겁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 외교당국 국장급이 만났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인식차를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정부는 한일 정상이 관계 개선 공감대가 있는 만큼 고위급 교류를 포함해서 계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국장이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アメリカの局長とどういう協議が行われるんですか。誠意のある党に関してもお話しされるんですか。 지난 16일 도쿄 협의 이후 2주 만인데 협의는 예정 시간을 1시간 넘겨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인식차가 여전했습니다. 저와 후나코시 국장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가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을 내놓으며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역대 담화를 계승하는 선에서 사죄하고 재단에 뜻 있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용인하는 정도의 호응 조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일본 전범기업의 재단 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 일본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측도 물러서기 힘들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는 굴욕적 해법을 폐기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의 금전 부담 등 직접 관여하는 것을 피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이 확고해서 한국 정부도 피고 기업의 직접 관여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 도전하는 건 곧 한미 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자신의 세 번째 방안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하기 위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했고 지난해엔 전례 없는 숫자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것이 우리가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려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에서 군사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동맹인 필리핀에서 군사기지 사용 권한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30일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는 영내 안보 위협 증가에 대응해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필리핀이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고 이번 주로 예정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필리핀 방문 기간에 이걸 발표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본섬인 루손섬 북부에 있는 두 곳의 군기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미국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마지막 변수로 꼽혔던 유승민 전 의원이 장고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겠다면서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며 우리 정치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영남 자민련 발언에 대해서 당원들을 완전히 폄훼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아닌 당 자체를 네거티브하는 발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체육관 선거를 최고의 체육관 선거라 그러면서 매도한단 말이죠. 네. 더구나 우리 당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께서 영남 자민련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당의 당원들을 완전히 폄훼하는 것이죠. 이거는 개인 김기현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우리 정통 보수당 국민의힘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다. 우리 보수 정당의 긍지와 자부심에 대해서는 훼손하는 것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경태 의원은 윤심에 의존하는 걸 마마보이에 빗대서 비판했습니다.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에는 바닥 당심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닥 당심은 내가 이런 후보를 한번 좀 지지해봐야겠다 이런 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그냥 새머리 하듯이 해가지고 또 언론에서 자꾸만 그 두 사람만 조명시키는 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타 언론 여러분께서도 좀 각성을 좀 하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인위적인 그 양강 구도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 대표는 좀 강직하고 당당하고 또 소신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 당대표 되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윤심에 의존하는 윤심을 뭐 이렇게 윤심에 의존하는 그 당대표라면 그거는 그 좀 그만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 그 마마보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둔 가운데 이른바 윤심 경쟁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칫 당심과 윤심이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 쓴윤이요. 예. 쓴윤이 돼야
윤 대통령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고 당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민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심을 특정 후보가 독점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연출되는 게 리스크도 있다. 한 후보한테 윤심이 독점된다고 해서 의원들이 너무 몰려가면 만약에 그 후보가 지면 그게 다 대통령한테 부담이다. 당신과 윤심이 대립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게 대통령한테 과연 좋은 것이냐. 의원들 본인도 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실의 고발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우리 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어제 반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을 운운하며 조롱하는 건 2차 가해라며 김 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실 고발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수사를 촉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재판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김 여사 연루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을 봤는데 제가 쓴 혐의라는 말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재판을 받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혐의와 어떤 검찰의 수사, 재판의 법정에서의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독점적으로 그 의미를 정의를 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큰 사건에 그게 이제 본류라면 한강이라면 지류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술은 지류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색강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지금 너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또 용산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의혹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관련이 없으면 그냥 무혐의로 털어내야죠. 그런데 털어내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는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아주 간접적이고 그리고 은유적으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법정에서 계속 제출을 하고 있어요. 한파 속에 술에 취한 사람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입건됐습니다. 부산에서 추위를 피하러 온 70대 여성을 지구대에서 끌어내 논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비슷한 일이 생긴 겁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수유동의 한 다세대 주택. 지난해 11월 마지막 날 이곳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집 대문 안쪽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 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 8도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왔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건 주택 위층에 새들어 살던 60대 남성 A씨. A씨는 가족 없이 홀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1, 2년 됐을 거라고. 육탑 산지 1년인가. 술 많이 먹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A씨는 사고 당일 혼자 귀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인계된 A씨는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찰관들이 정확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자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그대로 돌아갔던 겁니다. 경찰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업무 배제됐어요. 회계하게 됐어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앞서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막차를 놓친 뒤 추위에 떨다 지구대를 찾은 70대 여성을 경찰이 쫓아낸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억대 횡령이 적발된 노조 위원장들이 수사를 받거나 심지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조합을 장악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위 위원장을 몰아낼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7억 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구속된 지 반년이 넘었고
지난해 11월엔 임기도 끝났지만 진 씨는 차기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본인이 여전히 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돌연 사퇴 철회를 선언한 진 씨가 측근인 대의원들을 동원해 후임 위원장 선출 절차 돌입 자체를 막은 탓입니다. 건설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던 한국노총은 이렇게 진 씨가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자 결국 노조를 제명했습니다. 어떤 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앙집행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최측근들을 해서 그 안건 상정조차도 못하고 임기가 만료됐어도 긴급 사무 측근들을 통해서 긴급 사무 처리 권한을 현재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000여 명이 가입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승조 위원장이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문턱까지 갔다가 빼돌린 돈을 되돌려놨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애초 문제를 제기했던 산하본부는 되레 방출됐고 이 위원장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해당 본부에 일감을 주지 말라고 건설사들의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총 60개가 넘는 팀 중에 40팀이 쉬고 있어요. 이승조 위원장이 채용하지 말라고 했대요. 업체에다가 직접.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노조가 노동자 권익 수호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위원장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노조 위원장들이 이렇게 끄떡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 비리를 저질러도 퇴출할 법적 장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임원 해임을 총회나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데 보통 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 대회는 위원장 측근들이 장악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임안 통과가 쉽지 않은 겁니다.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이 돈을 쓴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대의원대에서 다 승인한 것처럼 가족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네 지인, 친인척도 있었고 위원장의 비리가 명백할 때 법원에 해임을 청구해서 공정한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학계와 노동계에선 해임 청구권 도입이 노조원의 자정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될 거란 의견과 노조 내부 분쟁을 사법기관에 맡기면 노조가 사측이나 외부 개입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섭니다. 노조의 어떤 그런 그 집행부의 부패나 이런 것들을 그 구성원의 노조원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사법화 우려가 있고요. 법률의 다툼을 따지는 것보다는 노동자의 민주 결처 과정의 요건을 개선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 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데도 위원장 등 임원의 해임이 총회에서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준비 중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소속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사내에서 2차 가해도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비슷한 뉴스를 잊을만 하면 접할 수 있는데 지역농협 조합장의 비위가 반복되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가 하면 모텔방을 잡으라고 한 혐의로 재작년 기소된 충남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최근엔 인천에 있는 한 지역 농협에서 조합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이후 2차 가해도 벌어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지역 농협 조합장들의 사내 성폭력은 잊을만 하면 다시 불거지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 배경을 조합장의 막강한 권력에서 찾는 목소리가 큽니다. 직원들이 피해를 겪거나 목격해도 자신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합장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렵다 보니 문제가 수면에 드러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에서 여성 직원을 대하는 분위기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성토합니다. 이제 눈치껏 이제 옆에 앉아서 일부러 술 따라주고 완전 먹여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걸 안 하면 이제 승진이 안 된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무엇보다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려도 막상 조합장이 입는 타격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농협법에는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유죄가 확정되기 전 직무 정지를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서 확정 판결 전에는 어떤 징계도 내릴 수 없다는 게 농협중앙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합장이 버젓이 출근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같은 결정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범죄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 등은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명시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폭력은 직무정지가 필요한 범죄로 볼 수 있다며 농협 측이 헌재 결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합니다. 농협에서 그거를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징계조차 아예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을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보입니다. 또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다면 징계위원회 소집을 서두르는 동시에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명확한 기준을 중앙회 차원에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 19일 타계한 영화배우 고 윤정희 씨가 반평생을 살아온 프랑스 파리 인근 뱅센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본명 손미자, 은막의 여왕 칭호를 내려놓은 고인은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고 윤정희 씨의 영결식이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딸 지니 씨 등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 인근 뱅생의 성당에서 장례미사로 치러졌습니다. 장례미사에서 가족들은 배우 윤정희가 아닌 자연인 손미자에게 마지막 작별을 구했습니다. 알츠하이머로 고생했던 고인을 말년까지 돌봤던 딸 지니 씨는 추도사에서 어머니는 나의 정신적인 구세주였다며 손을 놓아주겠으니 하늘에서 평안히 지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장례미사 내내 침묵을 지켰던 남편 백건우 씨는 홀로 아내의 부재를 받아들였습니다. 화장을 마친 고인의 유해는 성당 인근 낙골무에 안치됐습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영화 시를 연출한 이창동 감독은 고인은 배우로서 자의식과 정체성을 평생 잃지 않았다며 한국 영화사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고 기억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장례미사에 맞춰 서울의 한 성당에서는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는 위령미사도 봉헌됐습니다. 1944년생인 고인은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 영화사를 화려하게 수놓은 1세대 배우였습니다.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해 생전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문희 남정인과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1974년 백건우와 만나 결혼한 뒤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해왔고 2011년에는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정부가 고금리의 이자 폭탄을 맞은 영끌족들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액이 급한 서민들을 위해 긴급 생계비를 1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분석한 미등록 대부업체 이자율은 연 414%. 원금의 4배가 넘는 이자를 약속하면서까지 빌려간 금액은 평균 382만 원입니다. 정부가 소액이 급한 서민들을 위해 오는 3월 말부터 연 15.9%로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작합니다. 이미 연체가 있어도 이용이 가능하고 만기 1년 동안 100만 원을 빌릴 경우 이자는 13,000원 정도입니다. 고금리로 연체율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중은행 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개인 사업자와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도 0.03%포인트 늘었습니다. 고금리 상태가 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부실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허덕이는 영끌족의 원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실직이나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만 가능했는데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70% 이상인 가구도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대상 주택 가격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던 저금리 대환 대출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늘렸습니다. DTI의 70% 이상이고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도 최대 3년 동안 상환유예가 허용되는 세무조정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안은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한국거래소가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 파생상품 시장 개장 시각을 15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손 이사장은 거래소가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기준에 맞는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현재 현물 시장과 동시에 개장하는 파생상품 시장 개장 시각을 오전 8시 45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번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기술주 약세에 하락했습니다. 미 동부시간 3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60.99포인트, 0.77% 하락한 33,717.0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2.79포인트, 1.30% 떨어진 4,017.77로, 나스닥 지수는 227.90포인트, 1.96% 밀린 11,393.8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방으로부터 탱크 지원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탱크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또는 서방과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의 탱크 지원이 결정된 지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입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가 크림반도, 포병기지 등 러시아의 후방을 타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의 설명입니다. 서방은 일단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전투기 지원과 관련해 숄츠 독일 총리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Nous n'avons pas ces demandes aujourd'hui formulées, mais à chaque fois qu'il y a des demandes, on les considère et on regarde aussi ce qui est utile et ce qu'on peut faire et dans quel délai. 러시아는 서방의 무기 지원에 비난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Украина требует все новые и новые вооружения. Запад поощряет требования, присягает готовности эти вооружения обеспечить.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공급하기로 한 사실을 거론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또는 꼭두각시 주인들과 대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와 함께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이 2026년 기간 만료 후 대체 조약 없이 종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극찬했다는 인공지능 챗GPT가 미국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숙제뿐만 아니라 의회 연설문, 뉴스 기사까지 막힘없이 작성해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동시에 규제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The United States-Israel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 Act will allow us to tap into the expertise of both countries and draw upon each other's resources to explore and develop cutting-edge AI advancements. 미 하원 오친클로스 의원이 읽은 이 연설문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가 작성한 글입니다. 챗GPT의 법안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하원 연설문을 100단어로 작성하라고 입력해 뽑아낸 겁니다. 연설문 문장이 워낙 자연스러워 AI가 쓴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I wanted to draw attention to this technology on the floor of Congress so that policymakers can start engaging in this debate now. 아이폰 출시에 비견될 정도로 화제를 낳고 있는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양의 글을 학습해 사람이 쓴 것 같은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출시 2달 만에 하루 이용자 1000만을 돌파하자 검색 엔진을 대체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구글이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숙제를 대신해주는 용도로 각광을 받다 보니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고 챗GPT로 쓴 글을 잡아내는 AI까지 등장했습니다.
my own high school English teacher was telling me that, yeah, students, they have no doubt that their students are all using this. CNN은 기자가 아닌 챗GPT가 쓴 방송기사 문장으로 챗GPT 현상을 소개하는 기사를 썼고, 뉴미디어인 버즈피드는 챗GPT와 제휴를 맺고 기자 역할을 AI에게 맡기기로 하자 주가가 120%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체계국은 감시 대상에 챗GPT 등 생성형 AI를 추가했습니다. 반면 AI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지거나 해킹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미 의회에서는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사원에서 경찰을 노린 자살폭탄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상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의 경찰단지관 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붕과 건물 곳곳이 뻥 뚫렸고 잔해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예배가 진행될 때 괴한이 신도들과 있다가 자살폭탄 조끼를 폭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이 숨지는 등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डेड बॉडी हमने एक भी नहीं देखे, जितनी भी है वो जख्मी लोगों को हमने निकाला और उसको हमने हॉस्पिटल भिजवाया हुआ है। बाकी डेड बॉडी जितनी भी है तो वो मस्जिद के अंदर है। 자폭 공격 당시 사원에는 수백 명이 기도 중이었는데 대부분 경찰이었습니다. 중장비 등을 동원해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यानी बिल्डिंग पुलिस शिवे दे बाकी के ढेर जख्मियान यानी नमाज गुजारों समगीर दी को तादाद पता नहीं लगी सर। AP통신은 테러 후 파키스탄 텔레반이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사원 지역이 경찰청이 있는 등 치안이 강력한 곳인데 어떻게 자폭범이 침투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파키스탄 텔레반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휴전 중단 후 11월 말과 지난달 자살폭탄 공격을 잇따라 감행하는 등 테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연합으로 결성된 이들은 파키스탄 정부 정복과 이슬람 율법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과는 별개 조직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지난해 콜롬비아에서 압수한 코카인의 규모가 최근 4년 동안 최다였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콜롬비아 국방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671톤의 코카인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428톤에 이어 2020년 505톤, 2021년 669톤 등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은 양입니다. 마약을 소지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서울 수유동 일대에서 마약을 소지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을 본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10km 정도를 도주하다 다른 SUV 차량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고 차량 안에서는 마약과 주사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여부와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와 있으니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진 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3.7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7도까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온화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공기가 무척 차갑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겨울철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파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 11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현재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합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지역에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